네, 어서 오세요. 예, 시사 프로그램과 달리 역사 프로그램, 체력 보강 프로그램이죠. 예, 밥은 주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시켜줍니다. 네, 오늘은 그 문학을 통해서 체력 보강을 좀 해보겠어요. 그 중세, 서구 중세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전혀 실증적이지 않습니다. 예, 현실을 잘 반영 안 합니다. 실제와 사실, 뭐 신화와 현실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우화라고 그래요. 우화. 예, 단어를 따로 떼려면 그냥 알레고리라고도 하죠. 이 알레고리, 우화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그런 그 이야기 서술 방식인데요. 포도주의 붉은색이 피를 닮았다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예요. 예, 빵은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성경을 모르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죠. 예. 또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러는데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골리앗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상징하래. 지네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가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지팡이하고 마술사도 마찬가지야. 이거 문화권이 다르면 몰라요. 그래서 은유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은유는 전혀 달라요. 은유는 이 특정한 모임 속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전 사람들한테 다 통하는 게 은유고요. 특정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그 비유가 바로 알레고리가 돼요. 그러니까 돼지와 독재자 이런 거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딱 정해진 그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 없이 혼자서 말을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표현을 확 강조해버립니다. 이게 알레고리예요. 이게 진영 논리의 그 특유한 말버릇이야, 이게 알레고리가. 이게 중세적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의미가 뭔지 큰 무게를 두지 않아요. 표현만 강조해요. 은유는 거꾸로예요.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강조한다고. 정반대야. 그래서 은유는 말이에요. 세상을 잘 관찰한 후에 두 단어의 공통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표현과 상관없이 의미의 연관성만 밝혀. 이게 은유라고. 그러니까 되게 민주적이죠. 모든 인간의 경험을 다 통틀어 봐야지 은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가 바로 은유의 작품인 거예요. 알레고리는 산문의 작품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유는 민주주의적이죠. 눈물 젖은 빵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눈물 나오잖아. 그리고 빵은 삶을 상징해요. 인류 전체한테.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 그러면 고통스러운 삶 이렇게 은유가 된다고.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야. 이건 인간 모두가 알고 있어. 논리적인 의미가 맞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인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반면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인간 전체한테 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표현인데 그걸 강제해 버린다고. 반역사적이고 강제적이고 보수적이고 무엇보다도 진영 논리적인 게 알레고리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응? 북한에 가서 살아라. 뭔 소리야 저게. 지네들끼리한테 통한단 말이야. 하지만 허리가 끊어진 한국 그러면 마치 사람을 의인화했잖아. 이게 은유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분단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가 가능해요. 시가. 근데 알레고리를 갖고는 결코 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중세가 이게 알레고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그런 것들을 질질질질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하고 짐승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닮은 점이 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중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람과 짐승이 서로 섞인 그런 존재를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다고요. 이게 알레고리카란 그거라고. 아이들의 상상이잖아 이거. 1970년대 그 북한 사람들이 늑대라 그래갖고 이제 늑대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상상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중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알레고리카란 상상력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상상력이야. 한국의 꼴통 노인네들이 이게 바로 초등학생 같이 행동한다 이 말이야. 자유민주주의가 싫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민주가 뭔지, 자유가 뭔지, 북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그따위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런 말은 말이야.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런 중세의 표현처럼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 장군님 낙엽으로 총알을 만드시고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과거 북한 사람들이랑 사고방식 똑같다고요. 중세 사람과 똑같고 초등학생과 똑같고 사춘기 사람 똑같은 게 이게 한국의 그 뭐 북한 가서 살아라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라고 말이에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애기랑 뭐 왜 싸워? 중세가 그랬어요. 중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설명하려다가 이제 북한을 예로 들었잖아. 그 예로 들다 보니까 공산주의하고 북한이 같은 줄 알아. 그래갖고 북한이 공산주의의 사례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북한을 대표해버리는 거야. 그 양자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북한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곧 북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랑 딱 단절시켜버려 머리를. 그게 알레고리의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신병이라고. 이 정신병은 이 알레고리카란 정신병을 사고하기 이전에 이미 편견 논리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북한은 악마로 알레고리화되어 있어. 그리고 눈앞에 있는 상대가 이제 자기랑 마음에 안 들면 북한과 같은 악마로 파악한다고? 그래서 북한과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안 했고 그랬던 의미를 무조건 타인한테 강제하고 본다 이거야. 이 이교도 사냥꾼들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가 싫으면 북한에 가서 살으라고? 자유가 뭔지 모르잖아. 민주도 뭔지 모르고 또 싫으면 싫다 좋다의 개념도 기본도 뭔지도 몰라. 판단도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것들이 그리고 아예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싫으면 북한 가서 살으래. 이런 독재적인 알레고리는 이게 이제 늙은 세대들이 갖고 있다고요. 정신병자들이다 그 말이야. 알레고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말이에요. 밑에 그 참고문을 써놓을게요. 노트로프라의 비평의 해부만 읽으면 돼요. 실은 뭐 더 다른 책도 있지만 좀 복잡해. 노트로프라의 비평의 해부를 읽으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중세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뜻을 찾아갖고 뜻과 사실 사이의 정체성을 찾아갖고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사춘기 아기들처럼 명료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는 종교적인 이미지라든가 사실하고 상관없는 그 편견을 그 위에 덮어 씌운다고. 중세 때는 의학도 과학도 편견에 의해서 만들었다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중세만 그래요? 근대는 더 심하지 않아요? 현대과학의 편견도 극단적이라고요. 중세 교황청은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했지. 현대과학은 토론 없어요. 그냥 강제해버리는 거야.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건 모두 강제해버리는 거야. 백신에서 보듯이 강제한다고요.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중세 의학이 근대보다 훨씬 덜 편견적이었다고. 우리 영상 중세의 건강관리 이거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대랑 다 오버랩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스피노자가 말해요. 중세 가톨릭이나 근대 개신교나 모두 똑같은 놈들이라 그랬다고. 왜 그러냐면 독서 방식이 같아서 그랬다고 말해요. 응? 이 두 세력은 말이야.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읽었다. 성경 해석은 목사라든가 신부가 하는 게 아니야. 교황청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야. 교인들이 하는 거야. 해석을 하려면 모든 이가 지닌 이성에 호소해야 한다. 왜 자꾸 권위를 세우고 비정상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지들 멋대로 알레고리카라게 읽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스피노자 천재잖아요. 그죠? 이 20세기 천재가 또 있어. 폴 리커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을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는 것은 성경을 시체로 만드는 일이다 그랬다고. 알레고리를 깊이 연구했죠. 폴 리커르도. 이 기독교인들의 그 독서 방식의 문제를 삼은 거예요. 세상 만사를 성경으로 덮어 씌워. 그렇게 우화로 덮어 씌운다고. 그래갖고 다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 기독교의 모태 혹은 뭐 구원의 알레고리로 사용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교인들은 말이야. 이 알레고리를 실제로 파악해갖고 이스라엘을 진짜 국가로서 숭배하고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국교 들고 다닌다고.
이게 바로 알레고릭한 사고가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파괴해버리는가, 이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사고방식은 인간을 진영 논리에 푹 빠지게 만들지만, 응? 그 성경 그 자체를 시체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 그대로 아니 뭐 파먹고 갈기갈기 찢고 이런 거로 보게 재생산 능력을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알레고리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는 시체가 돼버린다고요. 알레고리 많아요. 네. 뭐 기독교만 그래? 생활사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를 오래 경험했던 그 한국인들 상당수가 알레고리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국의 아버지로 알레고리를 만들어. 그리고 진짜 아들처럼 행동하려 그래. 그리고 혈맹이래. 같이 싸웠다가 피를 나눴대. 세상에 이런 비현실적이고 알레고리카라는 사고가 어딨냐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야. 미국만 그래? 어떻게 한 두 나라를 부자관계를 보냐고. 이 중세적인 사고방식. 중세 때는 그렇게 봤어요. 부자관계. 중국하고 조선이 그렇게 봤듯이 이 알레고리카하게 봤다고. 하지만 이 현실주의적인 이 근대 들어와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알레고리카라는 사고방식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 같은 단어도 아버지로 의인화해. 그런 다음에 진짜 대통령을 따받들라 그래. 그 대통령이 어떤 새끼든 간에 상관없어. 일단 대통령은 직위상 아버지야. 국민은 아들이래. 중세 때 왕을 국보라 그랬거든. 부자간 알레고리를 활용했거든.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 중세 사춘기 어린아이들의 그 한국인들이 있어요. 중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미국은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야. 이것도 알레고리예요.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시체로 만들어버린다고. 외교도 막고 주권도 버리게 만들어요. 한국 노인네들이 그 국가 외교도 모르고 주권을 남한테 쉽게 넘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 선, 악, 나와 너, 야만과 문명, 전근대와 근대, 진보와 보수, 중심과 주변, 마구잡이 패턴 이미지를 머릿속에 일부러 만들어 놓고 사실하고 진실을 그 위에 덮어버린다고. 근데 이런 사실하고 진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 편견, 알레고리랑 충돌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실과 진실이 자기가 생각한 알레고리와 맞으면 참 좋은데 안 맞아야 이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절대 그런 생각 안 해.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편견이 항상 현실과 충돌한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편견을 가져가려고 그래. 중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현실을 재단해 놓고 현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야. 세상엔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게 세상 파악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세상은 이분법이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은 반대인 듯이 보이지만 상호 침투한다고. 비가 내리면 땅이 젖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선, 악, 나, 너, 야만, 문명, 전근대, 근보, 진보, 보수, 중심, 주변 모두 상호 침투한단 말이야. 이 상호 침투하는 거는 막고 싶은 거야. 알레고리를 통해 갖고 막고 막힌 것을 견디고 살아야 돼. 그래 결국 나중에 사단이 나고 마는 거다. 그러면 인간 습성에 맞지 않는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맞추고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버려. 그걸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에? 알레고리의 강제를 그냥 인정하면서 이 살다가 동양 사람들이 화병을 얻었다면 서구는 사뭇 달라요. 서구는 그러면 이 알레고리와 현실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응? 동양 사람들이 화병으로 극복을 해버렸다면 그것도 한이라 그래. 한국은 또 자해를 했어요. 서구인들은 말이에요. 알레고리에 사람들이 빠지면 항상 현실과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서구도 똑같아. 자기 머릿속에 있는 편견 알레고리와 그 현실을 이 충돌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서 상호 침투하는 이 두 쪽 중 한쪽을 없애야 돼. 그래서 그게 내 마음 속의 악마야. 그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 몸에다 막 채찍질을 하고 기도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구의 그 집단 정신 분석학을 자주 실행을 해봤다면 이런 얘기를 이런 적이 많이 들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알레고리 사유 때문이야. 예? 세상은 알레고리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근데 복잡 다단한 현실을 알레고리로 탁탁 잘라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 그랬다고. 그 불안함을 또 악마라고 얘기했다고. 중세 때는. 이 악마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서 없애야 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러고, 왕도 루이 9세도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마구마구 때리고, 그리고 어떤 죽음을 하나의 재생의 모습으로 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죽음의 문화예요, 이 서구에. 이게 이제 이 회개하는 방법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깡패가 되는 게 바로 서구 중세와 근대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칼 융이나 폴 틸리의 그 집단 심리학, 집단 신학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뭐 경제사, 정치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심리학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명박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처럼 우리 안에 욕망 이런 거. 욕망을 없애야 돼. 문명 속에도 악이 공존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명 속에서 악을 제거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재생한다고. 이게 기독교 서구인들의 사유 방식이라고요. 바깥에 나간 문명은 문명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야만인을 가차없이 회개시키고 죽였다고. 이게 기독교 서구의 실제였어요. 자기 안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자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결국은 죽임으로써 자신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행을 당하는 그 상대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악도 제거가 된다. 희대의 이상한 집단 무의식이다 이면에. 하지만 이거는 실제 존재한다고요. 집단 무의식으로. 대장금 보셨죠? 거기 보면 최상공이 이제 그 장금이 엄마를 죽이고 그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명희야, 네가 내 악행의 시작이야. 이거, 응? 악행의 대상을 죽임으로써 그 악행을 악행으로 알고 있는 나한테 회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응? 서구 기독교인들은 항상 회개를 해야 돼. 절실했다고. 타자를 더 많이 죽임으로써 스스로 재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칼 융이라든가 폴 틸리가 바라보는 서구 인들의 어떤 정신적 무의식이다 이 말이죠. 요새 서구 사람들 칼융 공부 좀 하나? 이 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금을 캐는 원주민을 죽여. 이거 이중성이란 말이야. 응? 이게 근대 공리주의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금을 차지하려면 금을 캐는 원주민을 살려줘야 되잖아. 근데 금을 차지하려는 욕망 따로, 금을 캐는 원주민 죽이는 욕망 따로, 이게 따로따로 돼 있다고. 응? 이게 기도하는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과 똑같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살육행위를 이해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이런 알레고리컬한 사회 방식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간 청교도들이 인디언 죽였잖아. 캐나다, 호주의 이민 간 영국인들이 애버리진 죽였잖아. 지금까지도 계속 죽이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 이 정신 상태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못해요. 이건 집단 심리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악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자기 악행의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안에 잠재한 악행의 욕망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그 최상궁의 그 도둑놈 심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악행을 하면 할수록 악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악의 욕망이 더 커져 버린다고. 100억을 벌면 돈을 안 벌 것 같지만 더 커진다고, 더 벌라 그래. 똑같은 거예요.
악행의 대상을 죽여서 자기 안에 악을 없앤다고? 이런 바보 같은 정신 상태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대륙당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이게 실은 조금 심리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돼. 근데 강의하려면 1년은 걸릴 내용인데 짧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렇다면 자기 안에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악의 대상인 상대를 제거해야 자기 마음속의 악도 제거된다. 이런 정신 상태가 중세와 근대, 현대, 서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깊숙하게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인을 모두 정당화하는 방법. 이게 뭐야? 이 사람들 어디 안 가요? 다시 알레고리를 사용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악마로 만들면 돼요. 그 대상을. 대상은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서구 정복자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 첫 단계가 원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의 그 꼬투리를 잡아갖고 모두 악마적인 행태와 연관을 시키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말이야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첫 번째 여행에서 되돌아와서 전 유럽에 퍼져버린 그 편지 있잖아요. 산탄젤한테 보낸 편지.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말하고 쓴 거 모두 추측이었어. 내가 직접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이런 거 다 이게 다 뭐 우화더라.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편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직접 가보았더니 이마 중심에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개의 머리를 한 사람이 사람을 시긴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남의 이야기들은 우화라고 무시하면서 직접 자기가 갔다 와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 자기 우화는 옳다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실이 아무리 명백하게 자기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알레고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진실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말합니다. 응?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제 구술을 했죠. 글을 쓴 게 아니라 문맹이었고 콜럼버스는 문맹이거든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구술한 거라고. 이 구술을 믿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유럽인도 알레고리 이렇게 사용하고 남대문 안 본 놈들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고 생 거짓말 편견이다 이 말이야. 신화하고 사실을 마구마구 뒤섞어. 라틴 아메리카에 가봤더니 봉신방이 있었다 이거야. 개머리 남자 있었고 이게 뭔지 알아요? 봉신방하고 개머리 남자 이게 모두 십자군 전쟁 때 나온 그대로 알레고리 이야기들이었다고. 이걸 그대로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한 것뿐이야. 콜럼버스는 라틴 아메리카에 갔더니 봉신방도 있었다. 유니콘 개도 있었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혹시 원주민 중에 누군가 눈이 하나 있는 모자를 썼다든가 개의 탈을 쓴 사람이 식인한 모습 본 거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실제로 봤으면 그렇게 안 써요. 이런 글에는 신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당최 왜 이렇게 없는 거 만들고 있는 거 과장하고 축소하고 난리를 치우냐고 이 중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붕 떠 있어. 게다가 거기다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그 실제 그 목적이 있다고요.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그 상륙한 다음 58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역사 1000년 동안 중세 유럽에서 탐험했던 땅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발견을 해갖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한테 봤을 때 이건 보물이고 스페인 국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스페인 정복자 집단들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른 걸 잘 알면서도 아즈텍 문화 같은 거, 서인도 제도 문화를 끝없이 왜곡을 해서 이익을 얻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군사를 끌고 가야 된다는 막 청원을 했고 말이야. 식인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두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금도 캐야 되고 이 욕망이 엄청난 거지 뭐. 본국의 군대도 지원 신청해야 되고 함선도 지원받아야 되고 이거 다 쟤네들이 어떻게 다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 그 식민지 총독 권력도 준다 그러고 또 앵커미엔다라 그래서 이제 자기네 토지, 식민지 토지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거기엔 노예가 40명씩 따라붙어. 세상에 이런 장땡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독교 정체성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식민지를 심각하게 왜곡을 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탐험을 떠난다고 쳐. 신대륙에. 거기 금이 엄청나고 그래서 정부한테 함선도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군대도 달라 그래야 돼. 식민지 총독까지 주겠다는 거야. 정부가 얘기하기를. 또 게다가 토지까지 주겠대. 노예까지 주겠대. 그러면 뭐라고 글을 써서 정부한테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문서를. 이 승자의 역사가 가해자의 역사이고 또 이게 또 교육 권력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대 교육은 오로지 승자와 가해자의 말만 들었고 그거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륙 전체에 식인 풍습이 있다고 개뻥을 쳤던 헤르난 코르테스. 식인 풍습이 진실인 듯 떠들었던 아메리코 베스푸치. 어디서 들었대? 항상 어디서 들었다는 거야. 이러한 상상력의 원주민의 현실을 대체를 했다 그 말이죠. 초기부터 그 짓을 한 거야. 아이, 그 콜럼버스 보세요. 갔더니 봉신방이 있더라 이거 아니야. 그 이후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승자 가해자 중에 패자 피해자 입장에 선 사람도 없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피해자 입장에 선 사람들이 진실을 전달하는 줄 아세요? 승자와 가해자의 그 모든 신체, 미디어, 직업적 탄압을 다 겪어내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이기면서도 전달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승자의 회유도 뿌리치고 돈도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아니면 배 터지고 남 때려 죽이려는 분들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이라크에 쳐들어간 미국 CNN 방송을 믿을래? 아니면 이라크 현지에서 보내온 그 알자지라 탐사 기자의 말을 믿을래? 검열된 거. 어떤 거 믿을래? 뻔하잖아요. 어느 쪽에 진실이 담겼을까? 바르톨레메 드 라스카사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지적 권력이 되게 셌어요. 16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아메리카 인디언을 이집트인, 그리스, 로마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들보다 더 우월했다. 실제로 좋은 삶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 스페인 사람들을 능가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라스카사스는 신대륙에 가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직접 본 사람이야, 이 사람. 양심에 못 이긴 가해자도 있긴 있어요. 1520년 아즈텍 제국에 대해서 이제 정복자 베르날 디아즈가 말이야. 이 아즈텍의 그 산업 물품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들의 공예품은 탄성을 지를 만하고 직조는 탁월하며 조각품을 보면 미켈란젤로와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디아즈 이놈은 그 아즈텍의 그 달력책이라든가 천문학책에는 아예 이해도 못했어. 겉으로 보기만 해도 엄청난 거야. 이런 문명이 세상에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코르테즈 밑에 따라갔던 베르날 디아즈 델 카스티오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은 다 없애고 식인 풍습이라 얘기하고 자빠졌다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 중세 때 말이에요. 공예라고 하는 거. 이건 오늘날 산업이랑 똑같아요. 아즈텍 제국은 산업 선진국이었다 이 말이지. 아즈텍의 그 GDP를 지금과 비교하면 스페인과 비교하면 훨씬 뛰어났을 것이다. 단지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세기 비잔틴 제국이랑 비슷하죠. 예, 비잔틴도 그랬잖아. 수류탄, 화염방사기 모두 만들었어도 무기에 사용 안 했어요. 아즈텍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중립적 입장에 있는 알프레드 듀어 화가, 독일 화가, 뒤로 화가가 그랬잖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그랬다고. 아즈텍의 예술 작품들이.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말이야 초기에는 안 그러더니 후기쯤 가서는 뭐라 하냐면 아즈텍 전산이 뭐니 뭐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개소리를 계속 해댔다고. 예? 전쟁을 좋아했다면 무기도 만들고 쳐들어오는 그 몇 명 안 되는 스페인 정복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즈텍 전사라고 하는 이 개소리가 말이야 1600년대부터 판화로 찍혀 나오면서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유럽에서. 지금까지 개소리로 남아있다고. 이게 영국 해군이 그랬잖아요. 스페인 해군을 무적함대라 그래갖고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무적을 이긴 초무적이라고 자랑했듯이 스페인 정복자들도 아즈텍의 저 위대한 전사들을 우리가 다 이겼다 이거야. 부시 정부가 이라크 쳐들어가기 전에 이라크의 세계 군사력이 4위라고 뻥을 쳤잖아요. 이렇게 침략을 정당화하잖아. 스페인 전사를 똑같단 말이야. 스페인 정복자들도 아즈텍 전사? 코르테즈가 아즈텍 목테즈마 왕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했어. 근데 그 자손들은 말이야 스페인 정부한테 사과도 요구하지 않아요. 500년 지났는데 뭘 사과하니?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벨도 없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어떻게 얼마나 했다는 거야? 예? 군인이 장땡이고 전쟁이 장땡인 나라는 유럽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목테즈마 아즈텍 왕이 민중의 반란을 받아가지고 아즈텍이 서로 안에서 서로 분열했다. 이런 개소리 중에 최고의 개소리를 역사책에다가 적어놨다 이 말이야. 이 스페인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이 말이야. 어떤 증거도 없고 알레고리로 역사를 써요. 응? 아직까지도 게임이라든가 영화에서 아즈텍 전산이 개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네끼리 싸우다 죽었다 뒤졌다 이거야. 스페인 놈들이 이거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정복자의 목적하고 이 기독교의 그 진영 논리가 이게 처음부터 진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응? 라틴 아메리카 연구의 그 거두잖아. 할아버지 루이 행크. 당시 인디언 문화하고 인디언의 그 지적 능력에 대한 그 뉴스가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긴 했는데 어찌 실제와 달리 이렇게 아즈텍이라든가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일반 그 원주민들을 왜곡을 했는지 참 놀랍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가 놀라워?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문명이니까 더 뛰어났으니까 때려 부순 거지. 무기도 없겠다. 뭐 얼마나 좋아. 이게 우연이야?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일부러 때려부신 거예요. 1531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에 쳐들어가서 엄청난 그 예술하고 산업시설, 건축물 모두 보고 잉카 제국을 완전히 깡그리 파괴해버렸잖아. 마야 문명도 파괴하고. 일부러 그랬다니까? 금에 대한 욕심,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독 알레고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미국은 선, 북한은 악. 이런 알레고리에 빠진 놈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중세적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이거든. 이런 놈들은 호이진가의 그 중세의 가을처럼 자연에 묻혀 살면 제일 좋은 놈들이야.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사회에 나와서 한 짓은 알레고리컬하게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 때려부순다고. 자기네가 때려부르는 게 문명이라는 것도 몰라요. 문명처럼 안 보여. 네? 그렇다고. 대표적인 왜곡 아이템이 바로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 자, 오늘은 인신공양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다음 영상에 또 할게요. 다른 주제로. 이 정복 초기도 아니고 정복하기 이전부터 정복할 곳에 인신공양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레고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인디언 인신공양에 관한 이야기를 전 세계 시민들이 500년 동안 들어봤는데 누구한테 들었나 보자고. 누구한테 들었느냐? 베르날 디아즈 델 카스티오한테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놈의 책이 1632년에 출간되고요.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는 1575년부터 조금씩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인신공양에 관한 얘기는 중세에 끝없이 많았고 다 뺏긴 거야. 중세의 알레고리 이미지를 모두 뺏겨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 투여한 거라 그 말이에요. 베르날 디아즈가 뉴스페인 정복사를 썼어요. 16, 17세기 신대륙 정복사의 고전 교과서로 쓰이고 있죠. 이 새끼 누군 줄 알아요? 다른 정복자들이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듣보잡이야. 자기 책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헤르난 코르테즈도 얘를 인정해 준 적이 얘 우리 선원이라고 뭐 자기는 뭐 코르테즈 뭐 배를 탔다고 하지만 코르테즈는 단 한 번도 이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정복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글 쓰는 걸 가만 보니까 남미의 그 식민 환경에 대한 서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제 야, 이 자식 이거 지가 쓴 게 아니라 그 헤르난 코르테즈 책을 써가지고 나중에 자기네 가문이 막 뒤틀리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아무튼 자기가 항해한 거, 탐험한 거, 목격한 증거가 아예 없어. 최소한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썼다 그러면 주변에서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고요. 두 번째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서술할 첫 번째 나이가 75세. 79세 때, 99세 때 출간이 맞죠. 그리고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는 역사서가 인신공해에 관한 얘기를 지금 500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 베르날 디아즈 같은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요. 디아즈가 뭐라고 그 안에 써놨냐면 구술했겠지, 문맹이니까. 구술했거나 남이 써줬거나. 과학 중 일부는 항상 나같이 문자를 모르는 바보들한테 붙어 다닌다. 어우, 기가 찬 말 아닙니까? 이 과학은 말이야, 글도 모르는 놈한테 충성을 다하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보가 만들었다 그 뜻이지. 뭐 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1527년부터 정복자들의 서적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한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페인 그 교회가 금지시켜버렸다. 1600년대 아마 초까지 갔을 거예요. 그게 이 금지법이. 이 약삭빠른 이 새끼가 이 금지령을 어겼다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응? 아무튼 코르테스가 썼든 뭐 누가 대신 써줬든 구술했든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무용담이고 소설이라고요. 500년 동안 모든 스페인 학자들이 이 무용담을 근간으로 역사 교과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신기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라는 게 참 골때예요. 이 고고학 자료보다 글로 쓰여진 역사를 먼저 내세우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고학 그 자료가 나오면 이미 쓰여진 역사로 다시 해석하는 거야. 이 베르날 디아즈가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 바보고 바보한테 과학을 맡긴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일단 글로 쓰여 있으면 그게 과학이야. 그게 원전이야. 나중에 고고학 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해석에서 진다고. 역사가 이겨. 고고학을 이긴다고. 그래서 고고학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를 고고학이 말이 없으면 다른 말을 참고하지 말고 고고학만으로 역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바보의 말을 염두에 두면서 고고학 발굴을 해쌓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2015년 그 고고학 발굴됐을 때 스페인 역사가들이 당창 달기더라고. 뭐라 그랬어 이거? 집단부동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 이게 바로 인신공양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신공양인지 집단매장인지 아니면 뭐든 전쟁 이후에 모든 집단매장인지 아니면 무슨 뭐 제사의 어떤 하나 일종인지 어떻게 알아? 왜 툭 하면 인신공양이야 이게? 500년간 세뇌당했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룹니다. 자, 다시 그 베르날 디아즈의 스페인 정복사로 되돌아가 보죠. 예, 저의 전공을 조금 살렸습니다. 자료 내용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스페인 정복사가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400페이지짜리 제 1권만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인신공양이라는 단어를 128번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 찾기 하면 되잖아. 그래서 모두 찾기 한 다음에 각 단어가 쓰인 문장을 다 해서 들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을 했어요. 128개. 최소. 그렇죠. 앞뒤 문맥 보려면 문장 4,500개는 읽어봤단 말이야. 주어하고 목적어를 받는 대다수 동사가 과거형이었어요. 실제 자세한 묘사가 없었습니다. 돌칼로 가슴을 정밀하게 도려냈다. 목을 돌칼로 날카롭게 도려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돌칼이 얼마나 예리했길래 자기가 철로 된 칼을 차고 있는 놈이 이런 표현을 하냔 말이야. 이것도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미래형이 우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 우드비 인신공양되었을 부하들이 전화기를 지가 직접 봤다면서 전했다는 얘기는 또 왜 해? 이런 추측
특성 조동사를 무지 사용하고 있고 인신공양을 했으니 분명히 납치했을 것이다. 근데 납치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음에도 납치와 인신공양, 강도와 인신공양, 살인과 인신공양, 인신공양과 우상숭배, 인신공양과 다른 나쁜 짓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신공양을 근절해야 된다는 표현이 40여 차례 등장하는데 이 모든 표현이 그 문맥상 지네가 전쟁하고 있을 때 사용했어요. 멕시코 전역에서 벌인 자기들의 살육 행동을 하는 동시에 이 말을 표현할 때 결론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신공양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글쎄, 인신공양이 실제 있었을까?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인신공양이 있었든 없었든 적었든 대량으로 했든 아예 없었던 100% 소설로 꾸몄던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주제는 스페인 정복자들의 살육행위를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확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스페인은 말입니다. 헤르난 코르테즈가 받은 아즈텍 왕의 무수한 곡물들을 녹여가지고 금화를 만들었어. 예? 스페인이 전쟁 때문에 돈도 없었겠지만은 정신 상태가 이렇게 저질이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푹 빠진 그 스페인 정복자들, 자기주의들 주장이 엉터리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 알았겠지. 예? 이 정복자들은 자기 기만을 했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신대륙에 가본 적도 없는 스페인 귀족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 대중은 이 신대륙 정복 무용담을 소설로 만들어서 무지막지하게 읽어댔어요. 이 무식한 주제에 진영 논리만 빠져갖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처럼 현실도 모르고 알레고리나 내뱉으면서 금과 노예를 약탈하다가 망해버린 나라가 스페인이다 그 말이야. 예? 영국처럼 원격 통치 능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그냥 주저앉아버려갖고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17세기부터 스페인보다 더 폭력적이고 무식한 영국한테 당했지. 하지만 영국은 100년 만에 이 스페인을 박살내면서 알레고리를 버렸다고요. 영국은 17세기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출발해가지고 알레고리 문학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 사실주의 소설이 등장한다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소설이 몰 플랜더스, 다니엘 디포유의 몰 플랜더스예요. 그 이후부터 영국에서는 알레고리 문학이 없어요. 사실주의 문학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게임이라든가 선과 악을 나누고 막 이런 거 헐리우드 같은 알레고리 그 문학이 없다고요. 영국은 생각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사실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할 수 있었지 뭐. 스페인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왜곡했던 그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계속 그 왜곡을 고수하면서 죽은 아버지 불알 잡고 평생을 살고 있다 말이야. 그렇게 알레고리카하게 살아가면 성경이 시체가 된다 그랬잖아. 폴 리케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만 시체가 돼? 스페인 자체도 시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레고리카하게 살아가면 현실을 모르고 원주민과 같이 잘 살자 그랬잖아. 라스카사스가 그랬단 말이야. 이 라스카사스의 말을 스페인 정부가 그 당시 들었다면 스페인이 미국에 가서 영국, 프랑스랑 싸울 때 라틴 아메리카 도움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도 스페인이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멕시코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그 아즈텍 사람들 모두 그 군사적인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미국도 스페인 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 멕시코 저항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요. 이게 바르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가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덕을 외교에 활용한 거야. 예? 이 거대한 재력을 통치를 하려면 절대 폭력으로 하면 안 되고 원주민의 말을 잘 들어주고 원주민의 주권을 세워주고 그래서 외교 관계를 통해고 종교를 또 서로 간에 같은 체제로 합쳐갖고 서서히 제국을 만들어가야 튼튼해진다고 믿었다고. 그게 라스카사스의 전략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영민한 정치인을 다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페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 애국. 그 당시 라스카사스는 매국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매국노라 그랬다고. 그리고 지네들은 애국자라 그랬어요. 진영 논리에 푹 빠져갖고 결국은 자기 나라를 시체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스페인의 애국자였다 그 말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왕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애국 외쳤다고. 예? 이 바보들이 외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카사스를 내친 스페인은 10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폭력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덕치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원칙이에요. 라스카사스가 그런 걸 바랬다 그 말이죠. 지금 미국도 스페인을 닮아가죠. 예. 망하려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